삼성전자가 오늘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 7의 교환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노트 7의 판매를 완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트 7의 판매 중단 사태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낀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주가가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여전히 2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노트 7 사태는 은행권의 홍채 인증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채 인식이 가능한 기기가 노트 7 하나인 탓에 은행권의 홍채 인증 서비스도 덩달아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쇼핑에만 집중했던 유커들의 관광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빈대떡을 먹거나 사우나에 가는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 7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트 7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던 배터리 교체 후에도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삼성전자가 노트 7의 판매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멈춘 것입니다. 교환과 환불 등 판매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삼성전자가 판매 중단을 선언한 갤럭시 노트 7과 관련해 사용, 교환, 신규 판매를 모두 중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새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은 국내 1건, 미국과 대만 등에서 7건에 달합니다. 국내 발화 사건은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손상 때문이라고 밝혀졌지만 해외 사례는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리콜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발화 원인으로 삼성 SDI가 만든 불량 배터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배터리로 교체한 새 제품에서도 발화 사고가 잇따르자 배터리가 아닌 다른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 노트 7의 첨단 기능이 과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자랑이었던 홍채 인식의 경우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인해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방진 방수 기능 탓에 내외부가 철저히 차단돼 발열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중국 정부가 갤럭시 노트 7 19만 984대 리콜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판매 재개냐 완전 포기냐 갤럭시 노트 7의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글로벌 판매 중단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글로벌 판매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160만 원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상보다 선방한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며 주가는 170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또다시 불거진 발화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갈 실탄이 사라지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부문의 분기 매출은 대략 25조 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노트 7의 판매 잠정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4분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됐고 오늘 삼성전자는 8.04% 급락한 154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번 노트7 사태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20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겠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의 주가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주가 205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갤노트7의 글로벌 판매 중단 소식에 관련 부품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갤럭시 노트7 출시 당시 인기를 많이 받은 것 중 하나가 새롭게 탑재한 홍채 인식 기술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여기에 맞춰 발빠르게 홍채 인증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 서비스가 가능한 기기가 갤럭시 노트7 하나이다 보니 이번 생산 중단 사태로 은행권의 홍채 인증도 덩달아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 사태로 은행권의 홍채 인증 서비스도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발빠르게 기술을 도입했지만 홍채 인식이 가능한 기기가 갤럭시 노트7 하나인 탓에 굳이 은행에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손바닥 정맥과 지문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다 홍채 인식 기술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자 은행권 생체 인증 서비스는 홍채로 모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갤럭시는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만큼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자마자 홍채 인증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도 조만간 갤럭시 노트7을 통한 홍채 인증 서비스 출시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7 단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스마트폰 홍채 인증 서비스의 운명을 삼성전자에 내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로 내놓을 때는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사태 추이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단말기 업체가 주도하는 핀테크 사업의 허점이 이번에 노출된 셈입니다. 현재 은행권 홍채 인증 서비스 확대는 갤럭시 노트7 판매량에 온전히 의존된 상태입니다. 만약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이 해결된 갤럭시 노트7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신뢰를 잃어 판매량이 늘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유커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특정 품목만 싹쓸이 하듯이 사가는 등 쇼핑에만 집중했던 유커들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싹쓸이 쇼핑 명동. 중국인 관광객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쇼핑보다는 한국의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유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1기획의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 펑타이가 유커용 여행 앱인 한국 지하철 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홍대거리, 남산엔 서울타워, 명동거리와 같은 전통적인 명소들은 여전히 인기 있는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화 벽화마을, 광장시장, 뿌띠프랑스 등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곳들도 많아 눈길을 끕니다. 이화 벽화마을, 뿌띠프랑스와 같이 한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장소들이 한류 체험을 하려는 유커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또 빈대떡 등 한국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광장시장이나 사우나와 같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찜질방과 같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순위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관광을 많이 오다가 이제는 조금씩 개별 장소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맛집을 찾아가고 부산, 제주, 대구, 대전 등 지방도시를 찾는 유커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를 찾는 유커들은 주로 맛집 탐방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광복동 먹자골목, 제주 흑돼지거리, 대구 서문시장 등 음식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각 도시별 인기 순위 10위 중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단체 여행보다 자유관광을 선호하는 유커들이 많아지면서 유커들의 한국 체험 여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미약품 사태로 제약 바이오주의 앞길에 빨간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기술 수출 기대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되고 늑장 공시 파문을 낳은 한미약품 사태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상승 동력이었던 기술 수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냉각된 탓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최저가 기록을 남긴 기업 16곳 가운데 10곳이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제약바이오주는 JW 중해제약으로 25.37% 하락했습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제일약품, 영진약품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주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약품의 기술계약 해지로 신약 개발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부각돼 기술 수출 기대감 등 미래 가치가 높은 신약 개발주보다 현실적으로 가치가 확인된 글로벌 임상 후계 단계에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하라는 조언입니다. 기술 수출이라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은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초기 계약금 규모가 훨씬 커지고 개발 단계별 중도금의 유입도 빠른 편으로 상대적인 리스크가 낮습니다. 녹십자와 G3BNT, HLB가 대표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주로 뛰어난 영업력과 꾸준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의료기기와 뷰티 헬스케어 기업들입니다. 실적 개선주로는 종근당과 바텍, 뷰웍스, 메디톡스, 케어젠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재건축 단지 강세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일기 신도시 지역에선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연초와 비교해서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과거에는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일기 신도시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분당이나 평촌, 이 삼본 등 이 일기 신도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호황을 옆에서 바라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올해 초와 비교해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도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준공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시범 한신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0월에 6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올해 1분기 최고 6억 5,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5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지난 1994년 준공된 꿈마을 동아아파트 전용 13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이 10월에 6억 원에 실거래됐는데요. 이게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은 1,500만 원가량 하락한 겁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서울에서 시작한 아파트값의 강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기 신도시는 예외인가 보네요. 네, 이 일기 신도시 전체에서 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부동산 114가 조사한 일기 신도시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전달과 비교해서 분당이 0.33%, 일산이 0.5%, 그리고 평촌이 0.42% 등 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호재가 많은 일산을 제외하고는 이 수도권 평균 상승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고 또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가 두드러진 곳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주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일기 신도시는 아직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데다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신도시 등 인근 신규 택지지구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기보다는 수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꽤 있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일기 신도시들은 한 5년 후쯤부터 재건축 허용연한인 30년이 다가옵니다. 이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곳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이 정부가 내력벽 철거에 대한 안전 문제를 철저히 진단한 후에 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2019년 3월까지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이렇자 일부 단지에서는 벌써부터 재건축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분당에 있는 3,000세대 규모의 파크타운 아파트 단지는 오는 2023년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이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분당에서 첫 재건축 소식인데요. 이 재건축 결정에서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일기 신도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주거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 재건축 시 중대형 평형을 또 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분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채는 주인이 거주하고 또 다른 한 채는 임대를 놔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이 되살아날지 가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가 과거에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과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입 기간 감소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화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286만 5,700여 명 가운데 45.8%인 131만 1,200여 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였습니다. 특히 6월 현재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중에서 17.6%가 새로 가입하자마자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윤 의원은 청년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진다며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훈 수출입 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 이행과 관련해 1,000명 이상의 희망퇴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희망퇴직이 1,0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지만 그 이상의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에 대해 자구계획을 짜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은 것으로 한다면서 제일 큰 것이 고정비와 간접비를 줄여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일인데 이 부분이 여러모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장은 대우조선이 내년 9,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의 만기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일단 유동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가서는 유동성 문제가 차차 심각해질 것 같다면서 다음에 더 닥칠 유동성 문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허용됩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오늘 회의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11일까지 철강과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 계획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철강업종이 참여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지적된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 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철강 석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 2곳에서 3곳이 이달이나 4달 중 신청할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건설 기자재, 섬유, 전자부품, 제약 등의 업종에서 신청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올해 중 10건에서 15건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습니다. 신청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원과 세제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등을 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6개 업종에서 모두 8건의 신청이 들어와 3건이 승인됐고 나머지 5건은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숙박업소와 음식점 4곳 중 한 곳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기업과 소상공인 1,2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물은 결과 숙박 및 음식점 중 27.9%가 김영란법 시행이 사업장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어 기술 서비스, 도소매업, 제조업 순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 때문에 물이 들어차 산타페와 아반떼 등의 생산 라인이 중단된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일주일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률이 31.2%에 그쳤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남핵과 기후변화 등으로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가 다시 밥상에 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법인 사업자 79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를 받습니다.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재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수정입니다. 먼저 하늘 모습 보시면 11일 현재 전국에 구름만 많고요. 저녁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으로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으로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하늘이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특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는 10도, 청주가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많은 곳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아침 저녁에는 두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 영향으로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한낮에 부산 23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조금 높겠습니다. 최고 2.5m로 예상되고요. 하늘 역시 동해상으로만 비가 오다 갤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낮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당분간 비 소식 없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